첫 번째 이야기, 투덜쟁이 남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투덜투덜. 뭐든지 투덜거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나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싫어. 투덜투덜. 편안하게 집안일이나 할 테야. 투덜투덜.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가 오늘 딱 하루만 밭에 나가서 일할게요. 그 대신 당신이 집안일을 하세요. 남편은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밭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버터를 만들던 남편은 문득 맥주를 마시고 싶어서 지하실로 내려가 맥주통 꼭지를 열고 맥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꿀꺽꿀꺽. 아, 시원해. 그때 돼지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쾅 쿵쾅 꿀꿀꿀꿀. 안 돼! 남편은 돼지가 버터통을 엎을까봐 후다닥 뛰어 올라갔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버터통은 벌써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돼지가 꿀꿀거리며 돌아다니는 바람에 부엌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이런, 맥주통 꼭지를 손에 들고 있었네. 남편은 그제야 지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맥주는 이미 다 쏟아져서 지하실은 온통 맥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이번에는 젖소에게 풀을 먹이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 들판까지 나가는 건 귀찮아. 지붕에 있는 풀을 뜯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지붕도 깨끗하게 청소하게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었죠. 남편은 젖소를 밧줄에 매단 다음 안간힘을 다해 지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에이, 버터는 안 되겠어. 그냥 죽이나 끓이자. 남편은 솥에다 물을 담아서 벽난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지붕 위에 젖소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젖소가 멀리 도망갈지도 몰라. 내 다리에 단단히 묶어놔야지. 남편은 젖소의 목에다 줄을 맨 다음 한쪽 끝을 자기 다리에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부엌으로 와서 죽을 끓였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 젖소가 지붕에서 쭉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굴뚝 속으로 쭉 끌려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남편은 굴뚝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았다가는 젖소가 땅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젖소는 지붕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매! 그때 마침 아내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젖소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는 얼른 달려와서 가위로 밧줄을 뚝 끊었습니다. 그러자 젖소는 땅으로 쿵 떨어지고 투덜쟁이 남편은 굴뚝 속으로 쿵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딸이 받은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녀가 살았는데 못된 계모에게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굳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계모의 딸도 소녀에게 못되게 굴었지만 소녀는 늘 밝게 웃으며 친동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계모가 시킨 대로 우물가에서 열심히 털실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실감개를 우물 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를 어쩌면 좋지? 소녀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실감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실감개는 보이지 않고 우물 속에는 어딘가로 향하는 길이 나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걷다 보니 암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뿔에 우유통을 걸친 채 부탁했습니다. 이봐요, 예쁜 아가씨. 제 뿔에 걸린 통에 제 젖을 짜서 다시 매달아 주세요. 반쯤은 땅에 흘려도 좋습니다. 소녀는 기꺼이 그렇게 해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컷 양 한 마리가 나타나서 부탁했습니다.
이봐요, 착한 아가씨. 제 뿔에 걸린 가위로 제 털 좀 깎아주세요. 깎은 털은 모아서 제 목에다 걸어주시면 됩니다. 반쯤은 땅에 흘려도 괜찮아요. 소녀는 양털을 잘 깎아서 목에 매달아주고 가위도 있던 자리에 다시 걸어주었습니다. 또 얼마쯤 가다 보니 길가에 주렁주렁 예쁜 사과들이 많이 열린 커다란 사과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사과나무는 소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가씨, 열매가 너무 무거워서 꼼짝을 못하겠네요. 어서 저를 마구 흔들어서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해주세요. 땅에 떨어지는 건 그대로 두고 아가씨 머리에 떨어진 건 아가씨가 먹어도 좋아요. 소녀는 이번에도 사과나무의 부탁을 들어주고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온통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부탁했습니다. 마음씨 고운 아가씨, 내 몸에 때가 잔뜩 끼었으니 내가 목욕하는 것 좀 도와줘. 물이 없으니까 말 오줌을 솥에 넣고 뗄감이 없으니까 새똥으로 불을 떼고 말이야. 하지만 소녀는 차마 할아버지 말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가서 깨끗한 물을 길어 솥에 붓고 어렵게 뗄나무를 구해서 물을 끓였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목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쁜 상자 하나를 상으로 주고 소녀를 우물 밖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셈이 난 계모는 자기 딸에게도 똑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동생은 일부러 우물 속에 실감깨를 빠뜨리고는 소녀가 지나간 길을 걸었습니다. 과연 동생은 처음에 암소를 만났습니다. 이봐요, 제 뿔에 걸린 통에 제 젖을 짜서 다시 매달아 주세요. 하지만 동생은 오로지 보석 상자를 얻을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럴 틈이 어디 있어요. 동생은 암소를 본 척도 하지 않고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털을 깎아달라는 양을 만났을 때도, 나뭇가지를 흔들어 달라는 사과나무를 만났을 때도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마침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 오줌으로 목욕을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생은 보석 상자를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할아버지 말대로 했습니다. 자, 너에게도 선물을 주마. 할아버지는 상자 하나를 건네주고는 우물 밖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엄마 앞에서 상자를 열어보니 꺼지지도 않고 타기만 하는 새빨간 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로 옮겨 붙고 말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침에 하는 일, 저녁 때까지. 추운 겨울날 한 늙고 가난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내 날이 어두워지자 늙은 나그네는 쉴 곳을 찾아 어느 커다란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부잣집 여주인은 나그네에게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개들을 풀어놓겠어요. 할 수 없이 늙은 나그네는 이웃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허름한 집이었지만 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가난한 집의 여주인은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주인은 홀몸으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새 옷을 사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먹을 빵도 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나그네를 위해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나그네는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하는 일을 저녁 때까지도 할 것입니다. 여주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나저나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옷감으로 옷 한 벌을 만들어야지. 가난한 집 여주인은 옷감을 재기 위해 이웃의 부잣집으로 가서 잘을 빌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옷감을 재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잘을 댈 때마다 옷감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옷감은 자꾸 길어져 온 가족이 평생 동안 옷을 해입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 나그네가 아침에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녀는 이웃집에 잘을 돌려주러 가서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잣집 여주인은 자기 머리를 쿵쿵 치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그녀는 재빨리 하인을 시켜서 늙은 나그네를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나그네가 오자 부잣집 여주인은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덕분에 나그네는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그 집에 묵었습니다. 그동안 여주인은 빈둥거리는 나그네를 보면서 슬금슬금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으이구, 저 원수 같은 거지가 도대체 언제쯤 가려나? 다행히도 나그네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이봐요, 영감.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요? 여주인이 따져 묻자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아침에 하는 일을 저녁 때까지 할 것입니다. 여주인은 서둘러 옷장문을 열고는 잔뜩 쌓여있던 옷감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러자 수북히 덮여있던 먼지가 심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에취! 재채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주인은 다시 돈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마루에 쏟아놓고 세기 시작했는데 조금 전 먼지 때문에 또다시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더 많은 먼지가 피어올랐고 여주인은 또다시 재채기를 했습니다. 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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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채기가 점점 커지면서 창문이 떨어져 나갔고 여주인은 더 많은 먼지가 피어올라 더 크게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벽과 기둥까지도 무너지고 여주인은 계속해서 더 크게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재채기를 하고 보니 저녁 무렵에는 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손재주가 필요한 까닭. 아주 멀고 먼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가리아의 왕과 왕비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왕비, 공주와 함께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넓은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우르르 쾅! 갑자기 무서운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배는 나뭇잎처럼 힘없이 파도에 휩쓸려 가다 끝내 암초에 부딪혀서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왕은 가까스로 왕비와 공주를 구해서 바닷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필 불가리아와 원수처럼 지내는 나라였습니다. 그 때문에 왕은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리아 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간 세 사람 모두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왕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배를 잃었으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은 고민 끝에 양치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커다란 목장의 양치기가 된 왕은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 하다 보니 일이 익숙해지고 이제는 제법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하하, 내 힘으로 일한다는 것도 꽤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군. 왕은 이렇게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일했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어느새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자도 그 처녀가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침 왕자는
결혼할 나이가 되어 신부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많은 아가씨들을 알고 있었으며 모두 귀엽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양치기의 딸을 본 순간 왕자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은 가난한 양치기의 딸을 왕자의 신부로 맞이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임금도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은 곧바로 양치기에게 신하를 보내어 결혼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양치기는 그 자리에서 승낙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무슨 손재주가 있으십니까? 뭐라고요? 손재주라고요? 신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것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왕자님은 장차 나라를 다스릴 분이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손재주 한 가지쯤은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필요해질지 모르니까요. 만약 왕자님께서 어떤 손재주를 갖게 되시면 그때 딸을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신하는 궁궐로 돌아가서 양치기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은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양치기 녀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당장 가서 그 딸을 데려와라. 신하는 다시 양치기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양치기를 설득하려고 해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양치기 녀석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임금은 하는 수 없이 왕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 양치기의 딸을 꼭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거든. 무엇이든 손재주를 한 가지 익히도록 하라. 왕자는 광주리를 만드는 사람에게 가서 광주리 엮는 손재주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왕자는 광주리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양치기를 찾아갔습니다. 오, 아주 멋진 광주리로군요. 이것을 왕자님이 손수 만드셨습니까? 양치기가 묻자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판다면 10레바쯤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며칠이나 걸렸지요? 단 하루입니다. 그래요? 하루에 10레바라면 상당한 벌이군요. 곤란할 때는 이 손재주로 먹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치기는 왕자의 손재주에 만족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얼마 뒤 왕자와 양치기 딸의 결혼식이 화려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치기는 비로소 자기가 불가리아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왕자는 좋은 배를 마련하여 많은 선물을 실었습니다. 양치기는 그 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임금이 되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물론 사돈을 맺은 두 나라는 오랫동안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왕비가 된 양치기 아가씨. 어느 날 왕이 온 나라에 알렸습니다. 누구든 돌을 때려서 피 흘리게 죽게 할 수 있다면 그를 가장 높은 귀족으로 삼겠노라.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지방의 젊은이들이 모였지만 어느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아주 슬기로운 양치기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아가씨는 젊은 청년으로 변장을 하고 궁궐로 갔습니다. 임금님, 제가 돌을 때려서 피 흘려 죽게 해보겠습니다. 예쁘장한 청년이 나타나자 그를 구경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가씨는 돌을 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문득 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돌을 죽이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임금님께서 돌의 영혼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도 제가 돌을 죽이지 못한다면 그땐 저를 벌하십시오.
그러자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 왕은 껄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이제야 슬기로운 청년이 나타났구나. 약속대로 너에게 가장 높은 귀족의 자리를 주겠노라. 그런데 만약 내가 한 가지를 더 해낸다면 그땐 귀족이 아니라 내 아들로 삼겠노라. 어떠냐? 마침 대를 이을 왕자가 없던 왕은 또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양치기 아가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폐하. 무슨 일이든 말씀해 보십시오. 사흘 후에 또다시 나를 찾아오거라. 하지만 그때는 무엇을 타고 와도 안 되고 무엇을 타고 오지 않아도 안 된다. 선물을 가져와도 안 되고 가져오지 않아도 안 된다. 또한 나는 많은 신하들과 성 밖으로 나가서 너를 맞이하겠지만 너는 마중을 받아도 안 되고 받지 않아도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아가씨는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먼저 토끼 4마리와 비둘기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약속한 날이 되자 토끼를 1마리씩 자루에 담아 마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토끼를 놓아주라고 할 때 놓아주세요. 마침내 아가씨는 양의 등에 올라타 궁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왕은 청년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아가씨는 멀리서 왕과 신하들이 자기를 마중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가까이 다다랐을 때 아가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토끼를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4마리 토끼가 깡총거리며 이리저리 흩어지자 신하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이쪽 저쪽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가씨는 마중을 받으면서도 마중을 받지 않는 셈이 되었습니다. 왕은 아가씨가 자그마한 양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양은 당나귀나 말 따위보다 낫기 때문에 아가씨의 발은 이따금 땅바닥에 닿아 몇 걸음씩 걸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아가씨는 양을 타고 있었지만 가끔 엉덩이가 양의 등에 닿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타지 않은 셈이었지요. 마침내 아가씨는 왕의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가씨는 품속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둘기 2마리를 꺼내 왕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손을 내밀어 받으려 하자 비둘기들은 푸드득 날개짓을 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왕은 크게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오, 너는 참으로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부터 너를 내 아들로 삼겠노라. 하지만 아가씨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왕은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기뻐했습니다. 마침 잘 됐소. 이제 그대를 내 아내로 맞이하면 되겠소이다. 하하하. 이리하여 슬기로운 양치기 아가씨는 왕비가 되었고 훗날 영리한 왕자를 낳아 왕의 자리를 이을 수 있었답니다. 6번째 이야기, 신기한 요술국자. 아주 먼 옛날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밭의 곡식들은 모두 말라 죽었고 우물도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도 물을 마시지 못해 심한 갈증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제발 물 좀 주세요. 아이들이 울어댔지만 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소녀가 나무로 만든 국자를 들고 물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알아누운 어머니를 위해 물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물을 찾는 일은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아, 이를 어쩌지? 너무 힘들어. 엄마가 많이 기다리실 텐데. 소녀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금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 안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얼른 물을 마시려다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차, 엄마에게 갖다 드려야지. 소녀는 너무 기뻐서 막 뛰어가다 그만 꽈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국자 안에 물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휴, 다행이야. 하느님이 도와주셨나 봐. 소녀는 다시 뛰어가다 병든 개를 보았습니다. 가엾기도 하지. 이 개에게 물 한 모금만 주자. 그런데 개에게 물을 주었더니 국자 안에 물이 더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무로 만들어진 국자는 어느새 은국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녀는 곧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제가 물을 가져왔어요. 오, 착한 우리 딸. 고맙구나. 고마워. 어머니는 꿀꺽꿀꺽 물을 마셨습니다. 얘야, 너도 고생했으니 한 모금 마시거라. 어머니가 국자를 내밀자 조금 전까지 은국자였던 것이 금국자로 변했습니다. 그걸 보고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 물을 다 드시고 빨리 나으세요. 아니야, 이 엄마는 많이 마셨단다. 이제 너도 마시렴. 소녀와 어머니는 서로 물을 양보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이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들이밀고 물었습니다. 아니, 방금 물이라고 했나? 물이 있으면 이 늙은이에게도 한 모금만 주렴. 소녀는 기꺼이 할머니에게 물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이 물을 드세요. 할머니는 싱긋 웃으며 국자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도 국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국자 안에는 7개의 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물은 마셔도 줄지 않았습니다. 소녀와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었습니다. 마셔도 물이 줄지 않는 국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 뒤 국자 안에 있던 7개의 별은 보석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7개의 별은 캄캄한 밤하늘에 국자 모양을 그리며 떠 있답니다. 8번째 이야기, 모기가 된 거인. 옛날 옛적 넓고 넓은 아메리카 땅에는 많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모두가 씩씩하고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들이 딱 하나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마처럼 생긴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은 커다란 사내의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따금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라진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거인을 물리칠 수 있을까? 주장의 물음에 누구도 뾰족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악마 같은 거인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거인은 아무리 화살을 맞아도 끄떡없었습니다. 심장이 다른 곳에 있는지 가슴에 화살을 맞아도 말짱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눈만 멀뚱거리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거인을 물리치겠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느냐? 주장의 물음에 용감한 젊은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저 혼자 가서 물리칠 것입니다. 며칠 뒤에 젊은이는 혼자의 몸으로 악마 거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젊은이는 거인이 없는 틈을 타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죽은 사람처럼 동굴 바닥에 가만히 누웠습니다. 얼마 뒤 동굴로 돌아온 거인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사람 냄새잖아. 곧이어 젊은이가 누워있는 것을 본 악마 거인은 커다란 이를 드러내며 기뻐했습니다. 올카니 이게 웬 떡이냐. 정말 먹음직하게 생겼군. 좋아, 심장부터 꺼내 먹어야겠다. 그럼 먼저 불을 피울 나무를 구해야겠지. 거인은 나무를 하러 바깥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용감한 젊은이는 날카로운 칼을 몰래 숨겼습니다. 그때 거인의 아들이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는 덩치가 자기보다도 작은 거인의 아들에게 칼을 겨눈 채 눈을 부릅뜨고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심장은 어디에 달려있지? 말하지 않으면 목숨이 달아날 줄 알아. 거인의 아들은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 심장은 왼쪽 발 뒤꿈치에 있어요. 젊은이는 동굴 한쪽에 몰래 숨어 있다가 거인이 들어오자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에이, 이 못된 악마 거인! 맛 좀 봐라! 젊은이는 거인의 왼쪽 발 뒤꿈치를 힘껏 푹 찔렀습니다. 으아! 거인은 그대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거인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난 이렇게 죽지만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사람들을 잡아먹을 테다. 용감한 젊은이는 악마 거인의 몸을 태워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루를 언덕 위에서 하늘로 훨훨 뿌렸습니다. 그 뒤 하늘로 날아간 가루는 그대로 모기가 되었습니다. 거인은 수많은 모기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귓가에서 윙윙 댄답니다.